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육부 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육부라는 게 입에서부터 전음, 후음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관을 의미하는데 순서대로 보면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삼초, 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첫째 날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총론적인 부분과 대장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방광, 그 다음에 위장, 소장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 날에는 담, 3초에 대한 강의와 총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해드리게 될 강의가 한국에서는 이제 한의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통증법 중급형 강의 일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강의 진행이 총 8개월로 진행이 되고요. 육부의 이론편이 2개월, 그 다음에 육부의 실습편 2개월, 5장의 이론편, 그 다음에 5장의 실습편 이런 식으로 4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동안에 육부 이론편을 24시간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강의 주제는 육부의 오행을 활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근골격계의 어떤 통증이라든지 페인을 케어하기 위한 이러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기본기를 숙지하시면 어떤 근골격계 환자가 오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제는 뭐냐면 기질적인 변화가 오랫동안 이루어져서 만성화된 질환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릎 연골이 파열이 돼서 무릎에 윤활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침 몇 번 나서 고치려고 그러는 거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부딪혔는데 그게 몇 달이 됐다든지 아니면 발목을 삐게 됐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픈 지 꽤 오래됐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염좌가 심해졌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목을 못 움직이겠다든지 변비통이 왔는데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이런 기질적인 손상이 온 질환이 아니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이번 강의의 주제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은 요술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생긴 질환은 반드시 그 기술적인 변화로 회복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후 기간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오장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 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중에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드릴 겁니다. 육부의 경납유주를 외워야 된다.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 부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어가 익숙하셔서 한문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리고 오행혈조합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또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오행혈을 혈자리 이름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G1, G5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심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목이 GI3인가요? 4인가요? 어떻게 되죠? 41인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 이목을 GI41으로 외우시면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제 이목은 그냥 대표 목혈이니까 이목으로 외워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함복, 후계, 속골, 그 다음에 중저 이런 식으로 외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육부의 경납유주. 경납유주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보통 의대에 가면 기본적으로 본과에서 해부학이나 근육학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근육학에 근거한 MPS라든지 이런 부분들, TP를 찾아서 치료하는 방법을 이 임상에서 주 기술로 쓰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육학에서 지칭하는 트리거 포인트라든지 연결 부위들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것보다 경락 유주를
잘 아시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육학은 근육끼리의 연결관계를 알려주긴 하는데 그 근육이 어떤 장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경락유주는 애초에 처음에 딱 제목에 나오죠. 위조경명지맥. 그리고 경락유주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들은 위장에 가장 많이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지칭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부위에 어떤 환자가 병증을 호소한다면 얘는 위장의 영역일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양의학에서의 해부학이나 근육학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침출을 해보시면 그 효과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육부의 경락유주는 한의학의 해부학이자 근육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학교에서 배우신 과정 중에 육부 병리를 떠올리면 기억이 나는 부분이 아마 많지가 않을 겁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오장에 대한 생리병리를 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육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대장 같은 경우도 뭐 전도 조각하고 뭐 수분 흡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의 생리병리에 대한 사항들을 경락유주를 공부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경락유주가 지나가는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다면, 어떤 병증을 호소한다면 어느 정도의 문제이거나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주를 외우시라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아픈데 대강 환자들은 정확한 위치를 얘기해 주지 않죠.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이러면 여기가 아파요 이러면 여기가 도대체 어딥니까 하면 대강 여기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손가락 하나로 짚어보세요 하면 잘 못 짚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어깨가 아프더라도 앞쪽에 견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픈지, 아니면 옆면에 이 결류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픈지, 아니면 뒤쪽에 견정이라든지 노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픈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유주를 정확하게 외우면서 경혈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암기하고 숙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조드리는 부분은 오행혈 조합입니다. 오행혈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오행혈은 일반 경혈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흔히 환자들이 아프다는 부위에 아시혈을 놓거나 아니면 그 경락에 해당되는 주요 경혈에 침을 놓는 것도 상당한 진통 효과가 있고 치료에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지만 그 경혈에 침을 놓는 자극이 본 장부에까지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행혈이라는 것은 신기해서 그 장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호소하는 어떤 병증에 대한 치료를 할 때 병증 부위에 침을 놓지 않더라도 그 장부가 주관하는 이어져 있는 경락의 부위라면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장부 본체, 그 본체에 어떤 병리 상황이 나타나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까지 이 오행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혈자리와는 그 파워가 100배 이상이라고 봅니다. 어깨 주위에 침을 놓을 때 뭐 어깨가 아파서 뭐 견정노수 부위에 침을 여러 개 놓는 거랑 소장의 영역이니까 후계 가든지 이런 자리를 놓는 것과는 천지 차이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육부의 오행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오늘 하게 될 총론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암침법이라든지 뭐 오행침이라든지 아니면 화침, 평침이라든지 이런 침치료를 해보신 원장님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행침류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육부의 근골격 질환을 치료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오행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상생, 상극, 뭐 하하냐, 실하냐를 따져서 평행을 맞춰주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할 때 육부 같은 경우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장과 비슷하게 뭐 목이 하하면 수를 보한다,
그러니까 목이 화한 이유는 금이 강하기 때문에 금을 사한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설명으로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변화를 바로바로 가져오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통진법에서는 여지껏 다른 오행진법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방식인데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하냐면, 육부는 인체 바깥이라고 볼 수 있죠. 인체 내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전음, 후음으로 이어지는 빈 공간이면서 그 공간은 안이 아니고 밖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피부라든지 살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혈관, 뼈, 이런 외부를 책임지고 있는 게 육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열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냐면, 이 인체를 외부에서 이 피맥 육궁골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피맥 육궁골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인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피부가 제일 겉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주관하는 영역이 인체 전체적으로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맥이라는 건 혈맥이죠. 혈관이라든지 임파선 계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맥이라고 하는데, 그 맥이 주관하는 계통이 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이라는 거는 기육을 의미하고, 그 기육은 살입니다. 살. 우리가 흔히 근육이라고 이렇게 만지는 부분들 있죠. 실제로 그 부위가 근육이 아니라 살이 덮여 있고 거기에 이제 근이 있는 거죠. 그걸 통칭해서 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통진법 사용하실 때는 기육과 경근을 따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만질 수 있는 이런 살에 해당되는 영역을 기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육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이완 수축이 되는 부분들, 그걸 이제 경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이라는 거는 실제로 뼈를 의미하죠. 이 피맥 육궁골이라는 것을 오행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인 배속은 아시죠? 일단 목에 적용되는 건 뭡니까? 경근이죠. 화에 적용되는 거는 혈맥이죠. 토에 적용되는 거는 기육이죠. 그 다음에 금에 적용되는 거는 피부입니다. 수에 적용되는 거는 골이나 골수, 뼈에 해당이 되죠. 이것들을 오행열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책을 많이 구입을 하셨습니까? 이 책을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부하시려면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해야지 효과적인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와 있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감 있는 한의사대계 총통진법 중급편이 있고, 하나는 이제 방학특강 육부 이론편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급편을 이 총통진법의 이론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육부 이론편의 책은 저한테 이제 강의 수료를 받은 원장님들이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미 강의 때 언급된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겠죠. 사실 중급편 책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용이. 중급편 책을 쓸 때 대부분의 것들을 서술을 했지만 임상할 때 핵심 포인트들 몇 가지들은 빼고 썼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육부 이론편에는 좀 더 자세하게 실려 있고요. 그 중급편 책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목차를 보시면 총론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총론에서 했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육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기본 틀을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육부를 보시면 모든 이 단원이 1장부터 9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다 똑같아요. 1장부터 9장까지. 방금 전에 담을 했으니까 담의 구장을 한번 볼까요? 이 담의 구장을 보시면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이 PPT 자료에서 맨 앞에 나왔던 그림과 증상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앞에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병리 상황을 이해하고 오행열 조합을 무엇을 선택해서 침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작업이죠. 9장을 보시고 다 이해가 되면 공부가 다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은 이해가 되시면 좋은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냥.
잘 모르겠어도 무조건 외우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경락 유주라든지 아니면 담의 승리 병리, 그 다음에 오행을 조합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나름대로 이해가 되면 넘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정의 강론의 설명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이나 팁을 간단하게 적어드린 겁니다. 여지까지 증상 리스트는 항상 있었지만 그 증상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해준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가 적혀 있는 게 구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암진법 하시거나 오행진법 하셨던 분들이 풀리지 않았던 숙제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구장을 잘 살펴보시면 군데군데 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장이 이해가 되시면 준비가 다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구장이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이해가 될 리가 없으니까 1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1장을 보시면 유주가 나와 있죠. 유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심지어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혼자 스스로 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 형상을 자기가 이렇게 대강 그려놓고 중요 경락 포인트들을 짚으면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락 유주를 외우시면 각 포인트들에 대한 지칭이 있으니까 목내자다, 목외자다, 뭐 비염중이다, 순경이다, 상항이다 이런 확실한 표현들이 지칭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글로 외우거나 눈으로 보면 그렇지 하고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표현을 익혀두시면 이 부위는 어디였지, 기가중이었지, 이 부위는 뭐 비염중이었지, 이 부위는 순비양이었지를 기억이 나니까 반드시 원문으로 외우시고 그 의미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각각의 담경의 모든 경혈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제 담경의 소속 경혈들을 잘 아시면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오행침을 하시는 분들 오행침을 더 잘 하시려면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담경의 경혈들의 조치 효능을 담의 병리에 맞게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오행을 쓸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임상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아마 다음에 내게 될 책에는 그런 부분들도 수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증상 리스트가 한번 나오고 복진이 나오죠. 복진은 스스로 한번 계속 확인을 해 보시면서 숙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보면 생리가 나옵니다. 생리가 2장에 실려 있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 과정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경락유주는 배웠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1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2장의 생리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이지만 임상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 2장의 생리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3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그동안 오행혈의 쓰임을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자세히 풀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급편만 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이 제가 지금 강의 때 설명드린 부분들을 알 정도로 딱딱 정리가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강의를 해드리면 이건 목혈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금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를 아실 수가 있는데 책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세히 써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 서술을 보시면 그게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였구나를 자세히 아실 수 있으니까 3장은 정성을 기울여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시행이 걸렸기 때문에 이 오행혈에 대한 쓰임만 확실하게 익히시면 앞으로 임상을 하시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장 넘어가시면 이제 병리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지만 병리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을 오행혈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침 놓는 사람한테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리학 책에서 배운 병리를 침치료로 환원할 수 없다면 그건 의미 없는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병리에 따른 오행혈 조합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병리를 침을 썼을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장을 보시면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하지는 못했지만 4가지 장부를 공부를 했는데 오행혈을 사용할 때 보편적인 설명들을 드렸죠. 이게 이제 오행침을 하시다 보면 자기한테 오는 환자군이 제한이 되게 되고 모든 장부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주특기 침법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음침을 쓰더라도 나는 소장전격은 좀 잘 놓는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담전격으로 효과를 많이 보니까 담전격은 좀 알 것 같다. 뭐 대장전격은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행열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면 모든 육부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특정 장부의 한 침품만 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육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육부의 유기적인 관계를 알면서 서로 간의 생리병리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떨 때 침을 놔야 되는지를 잘 아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담을 할 때 뭐 양릉천 족삼리를 생각하시면 이 반대로 뒤집어서 다음에 대표열인 임읍을 생각하고 이 함곡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담과 소장을 생각할 때 양보, 양곡 이렇게 했다면 반대로 소장할 때는 임읍, 후계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소장이라는 장기가 담에 주는 역할은 이런 거구나. 담이라는 장기가 소장한테 주는 역할은 이런 거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이거를 항상 공부할 때 그 장부만 공부하시지 말고 뒤집어서 계속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육부를 다 같이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5장과 육부는 오행열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부를 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같이 실어놨어요.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5장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한 번 정도 이렇게 예습하는 측면에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이제 나중에 5장을 제대로 배우시고 육부랑 비교하실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다른 거였구나. 육부의 생리 시스템과 5장의 생리 시스템은 별개이구나. 그러면 오행열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만 치료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구나를 느끼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개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7장은 사음침법 해설을 사실은 자세히 하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 사음침법의 전격, 승격, 환격, 열격을 재해석하는 유의 책을 쓸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참고 삼아서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8장은 이제 모든 내용을 마치고 총 정리를 한 겁니다. 병리 상황에 대처하는 오행할 조합에 대한 이름을 한 번씩 붙여보고 예를 들어서 양보 양곡이다 이러면 담의 열흘방이다. 뭐 혁계통곡이다 이러면 담 의무방이다. 임읍 중조다 이러면 소양경근 소통방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쓰실 수 있게 이름을 붙여놨고 이 혈자리들 조합을 병리 상황 두 가지가 겹쳤을 때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들어놓은 포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면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환자들이 호소하는 거죠. 결국 환자들이 호소하는 병증에 대처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6가지를 다 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이 6가지를 다 아시게 돼도 비교하시는 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복진을 확인했을 때 중환의 합통도 나오고 1월의 합통도 나오면 무엇을 우위로 봐야 될 것인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겹치게 되면 사실 임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꾸 겹쳐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시려면 일단 하나하나를 숙지하셔야 되니까 아직 하나하나가 숙지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자꾸 하시고 내용적인 측면은 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다만 부족한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기본기의 무한반복. 그래도 클리닉을 하면서 침좀 논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10,000시간은 소화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10,000시간만 소화하시면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이 될 거고요. 10,000시간에서 20,000시간, 30,000시간으로 올라가면 아마 주위에서 경쟁자를 찾을 수 없는 뭐 이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의 만족도와 내가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과 만족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10,000시간, 20,000시간 늘려가시면서 해결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자침 연습이 가장 어려울 텐데 500ml를 목표로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500ml를 목표로 해서 그게 다 찰 때쯤 혹은 2리터를 해서 다 찰 때쯤 되면 아마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500ml를 달성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볼 때 하루에 60개씩 놓으면 2달 반에서 3달인데 그 시간 동안에 아마 완성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 뭐 2배 기간이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6개월 동안에라도 그걸 완수하시면
그 사이에 아마 총통치법 초급편이 나올 겁니다. 총통치법 초급편에서는 그 취열에 대한 방법들, 지금 책 쓰는 지금 진행 단계가 한 80%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기존의 책들에서 보셨다시피 그림과 사진만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사진, 그 다음에 새로운 그림, 그 다음에 설명들 이런 것들을 쓰느냐고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제가 책만 쓰면 벌써 나왔을 텐데 진료도 하고 강의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하시는 동안에 저도 초급편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500ml통을 다 채우실 때쯤 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사실 단체 강의가 저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항상 20, 30명, 많아야 40, 50명 정도의 대상으로 소통하는 강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 질의응답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부족한 측면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실습적인 측면들이 아무래도 지금 담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이게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절실하신 분들은 저를 또 만날 기회가 또 있을 거고, 절실하기만 하면 아마 서로의 인연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